네, 그러면 이제 분산 처리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직접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수록 모델 사이즈가 커지고 있기 때문에 분산 처리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지만 사실 왼쪽처럼 되면 최고겠지만 그런 일은 잘 일어나지 않죠. 분산 처리는 굉장히 많은 종류의 어려움을 수반합니다. 오늘 발표는 분산 처리에 대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주 간략하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딥러닝 모델 트레이닝을 할 때 분산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은 세 부분이 있어요. 하나는 계산 그래프를 쪼개는 것, 두 번째는 파라미터 서치를 사용하는 것, 세 번째는 데이터 파이프라인을 병렬화하는 것입니다. 이제 컴퓨테이션 그래프, 계산 그래프를 쪼개는 것은 사실 좀 딥러닝을 잘 하시는 분이어야 돼요. 딥러닝 잘 하시는 분은 큰 모델을 이제 여러 개의 하나의 큰 계산 그래프를 여러 단계로 쪼개서 그걸 분산할 수 있는데 이 경우는 굉장히 어렵지만 사실 자원을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잘못 사용하면 오히려 속도가 느려지죠. 그렇기 때문에 많이 하는 것은 파라미터 서치 정도의 용도로 모델 튜닝을 할 때 쓰는 겁니다. 이 경우는 단일 코드에 서로 다른 하이퍼 파라미터들을 다르게 주어서 어떤 종류의 파라미터를 주었을 때 가장 빨리 돌아가는지를 보는 방식이죠. 어렵지가 않은 대신 실제로 얻을 수 있는 효용에 비해서 그 연산 자원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데이터 파이프라인을 분산하는 것인데 우리가 보통 빅모델을 트레이닝하게 되면은 데이터 파이프라인이 가장 큰 문제가 되거든요. 그게 이제 백엔드다 내의 스토리지 프록시들이 존재하는 이유인데 이제 밴드위스 리밋이 있거나 할 때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데이터 파이프라이닝은 멀티스레딩도 쉽고 그 다음에 이제 분산 처리를 할 때 서로 다른 데이터를 이걸 데이터 샤딩이라고 하는데 샤딩을 따로 제공을 해줘서 이제 분산 처리의 효율을 높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노드 투 데이터 파이프라인 밴드위스는 언제나 똑같이 이슈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싱글 노드에서 돌릴 때에 비해서는 약간의 불이익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 사용을 하려면 멀티 노드 환경에서 서로 다른 노드들이 서로 다른 데이터 샤드를 가질 수 있도록 셋업하는 게 데이터 파이프라인의 가장 중요한 세팅 방법 중 하나입니다. 백엔드.ai는 굉장히 오래전부터 이제 분산 처리를 지원을 해왔어요. 왜냐면 만든 사람들이 원래 MPI 하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디스트리뷰티드 머신러닝 트레이닝 뿐만 아니라 이제 하이 퍼포먼스 컴퓨팅에도 특화가 되어 있고요. 이걸 위해서 이제 자동으로 가상 네트워크를 만들어주는 기능과 그 가상 네트워크 안에서의 노드들이 서로 다른 임시 이름들을 자동으로 할당받는 기능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다양한 노드들, 여기선 컨테이너인데 이 컨테이너들이 서로 같은 데이터 포인트를 공유를 하고 또 코드를 서로 공유를 하고 그 다음에 데이터를 같이 공유를 하면서 이제 데이터가 굉장히 큰 경우에는 이제 서로 다른 프록시를 통해서 데이터를 받겠지만 어쨌든 실제로 코드의 입장에서는 모든 노드들이 같은 디렉토리 구조를 갖고 같은 곳에 같은 파일이 있다고 생각하고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게 하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제 약간의 약점이라면 모든 이런 분산 처리 노드들에 해당되는 워커 컨테이너들이 다 같은 종류의 리소스 구조를 갖게 된다는 거죠. 저희는 이런 임시로 만들어진 클러스터를 이제 클러스터 세션이라고 부르는데요. 겉으로 볼 때는 하나의 세션이지만 안에 들어가면 여러 개의 연산 노드들이 굉장히 여러 대의 실제 물리 노드들에 분산되어 있는 세션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모든 컨테이너들은 이제 가상의 버추얼 네트워크에 물려져 있고 이런 모든 컨테이너들은 다 똑같은 버추얼 폴더들을 쉐어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컨테이너들은 최소한 하나의 메인 인스턴스, 보통 저희가 헤드라고 부르거나 메인이라고 부르는데 이 메인 인스턴스를 갖게 되고 이런 인스턴스들에 딸린 서브 인스턴스들은 전부 다 이제 서브 1, 서브 2, 서브 3 등등등의 이름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보안상 저희는 일부러 메인 컨테이너만 노출을 시키도록 제약을 두었고요. 그래서 서브 컨테이너에 접속하기 위해서는 메인 컨테이너 안에서 SSH를 사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접속을 하게 되고요. 일반적인 경우에 우리가 분산 처리 플랫폼을 사용하게 되면 서브 컨테이너에 직접 접속할 일은 사실 거의 없습니다. 툴들이 대신 해주죠. 근데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께 이제 코드랩을 해야 되니까 직접 하나씩 들어가서 코드를 실행하는 식으로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이제 안에 들어가서 보면 이제 호스트 네임들이 메인 1, 서브 1, 서브 2 이런 식으로 다 주어지게 되고요. 그리고 자동으로 SSH가 만들어져 있고 서버들이 자동으로 돌면서 서로가 서로를 인식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자는 언제나 원하는 그 서브 노드들의 SSH로 접속을 할 수 있게 되고 서로 그 안에 버추얼 네트워크 안에들은 그
그 노드들끼리도 서로가 이제 SSH로 접속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사용해서 이제 호로보드가 서로 접속을 한다거나 아니면 이제 디스트리뷰티드 텐서플로우들이 서로 인식을 하게 한다거나 그리고 gRPC를 통해서 gRPC로 서로가 서로를 인식하게 되어서 이제 분산 처리 솔루션들이 서로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게 되죠. 그리고 이제 밖으로 노출되는 포트는 저희가 F록시를 통해서 노출되는 포트들은 메인 노드에만 한정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내부에서 사용할 수 있는 여러 종류의 셀 환경 변수들이 제공이 되게 되는데 이제 뭐 백엔드.ai 클러스터라는 프리픽스를 갖고 있고요. 뭐 호스트나 인덱스나 레플리카나 롤이나 사이즈 등등등의 이름을 갖게 됩니다. 이걸 사용해서 이제 텐서플로우나 파이토치 뭐 다양한 종류의 도구들이 이제 분산 처리를 할 때 자기 자신의 롤을 인지할 수 있도록 뭐 파이썬 프로그래밍을 할 수도 있고요. 이제 뭐 텐서플로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아예 텐서플로우가 스스로 인식할 수 있는 컨피그레이션을 만들어서 이 뭐 tf.config 같은 경우를 만들어서 직접 제공을 해줍니다. 그 직접 제공하는 폭은 점점 넓혀나가고 있는 중인데 이제 버전에 따라서 이런 그 툴 의존적인 환경 변수들이 차이가 있는 경우들이 있어서 어떻게 할지 고민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 값들을 이제 보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세션 아이디는 뭐 세션 값, 커널 아이디는 세션 값하고는 다른데요. 이제 여러 개의 노드들이 들어가게 되면 다른 값이 있고 클러스터 모드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하이 퍼포먼스 컴퓨팅에서 특히 중요한 이슈인데 가급적이면 적은 수의 노드에 워크로드를 집중시켰을 때 더 나은 성능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네트워크를 타고 데이터나 아니면 코드가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인터노드가 이제 버틀렉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옵션으로 싱글로드에 강제를 하거나 싱글로드를 더 선호하도록 줄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값이고요. 이제 클러스터 사이즈, 그리고 클러스터 호스트가 누군지, 그리고 어떤 호스트들이 지금 내가 사용할 수 있는 이 멀티 컨테이너 세션에 있는지, 그리고 레플리카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클러스터 세션에서 사용할 수 있는 라이브러리들이나 프레임워크들은 뭐 굉장히 많은데요. 텐서플로우, 파이토치, 그리고 호로보드나 NNI, MLflow 같은 이제 MLOps 프레임워크들도 모두 사용을 할 수 있고요. 이제 APC 같은 경우는 오픈MPI가 사용을 할 수 있게 되고요. 이제 빅데이터 분석을 할 때 사용하는 이제 아파치 스파크나 하둡 같은 경우에서도 이제 이런 클러스터 세션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하둡 클러스터를 만들었다가 다 쓴 다음에 그냥 버려버린다거나 스파크 클러스터를 만들었다가 다 쓰고 그냥 버려버린다거나 하는 간단한 컨피그레이션이 가능하죠. 그래서 이러한 종류의 오토 컨피그레이션을 해주고 있고 폭이 점점점 넓어지고 있는 중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최소 지원 버전들은 여기 나오는 표와 같이 이제 딥러닝 프레임워크들과 이제 빅데이터 HPC 프레임워크에 대해서 버전 표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최소한 이 버전이 되어야 이제 이런 디스트리뷰티드 워크로드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실습하기 전에 간단하게 한번 보죠. 이게 클러스터 세션을 시작을 하는 건데요. 이제 내가 사용하는 애가 이제 분산 처리 컴퓨팅 라이브러리에 대응이 되는지 먼저 확인을 하고, 그 다음 이제 컨테이너 하나에 해당되는 자원을 먼저 정하고요. 데이터 보관을 위해서는 최소한 하나의 버추얼 폴더를 마운트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만약 버추얼 폴더에 넣지 않은 코드나 결과물들은 모두 날아가기 때문에 중간 로그나 아니면은 뭐 체크 포인트 등을 남기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런 버추얼 폴더 하나를 마운트를 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클러스터 모드를 세팅을 하게 되는데 싱글 노드냐 멀티 노드냐를 설정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클러스터 사이즈를 설정을 하게 되죠. 이렇게 설정을 하게 되면은 현재 내가 어떤 모드에 몇 개의 클러스터를 사용하고 있는지를 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클러스터 세션은 하나의 컨테이너만 런칭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개의 컨테이너를 여러 개의 노드에 걸쳐서 런칭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하나의 세션을 런칭할 때보다 시간이 더 오래 걸립니다. 세션이 시작되면 콘솔을 통해서 직접 접속을 해서 내부를 확인할 수 있고요. 이렇게 환경 변수를 찍어보면 다양한 종류의 환경 변수들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도메인 이름을 사용해서 다른 노드에 SSH로 접속을 해서 이제 같은 버추얼 폴더가 마운트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도 있죠.
호로보드를 실행을 하는 간단한 예입니다. 이제 호로보드에 필요한 옵션들을 주고 실제로 돌려보면은 이제 안에 들어가서 TTYD를 띄우고 그 TTYD에서 호로보드를 실행을 하면 호로보드가 간단하게 실행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실제로 해봅시다. 이제 분산 앱리스트를 한번 해볼까요? 일단 마운트할 폴더 정하고 자원량 좀 GPU 좀 주고 일단 다중 노드에서 클러스터 3개, 그러면 여러 대의 노드에 분산한 클러스터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좀 기다리면 이제 완료가 될 거고요. 실제 완료가 되면 터미널로 들어가서 한번 봅시다. 얘는 이제 바로 전 버전이라서 터미널에 하이라이팅이 되진 않았는데요. 이러면 조금 헷갈리긴 하겠네요. 어쨌든 코드를 한번 볼까요? 이제 가장 간단한 예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심플 앱리스트 예제인데 아까 앱리스트는 해봤던 거랑 똑같은 코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심플 앱리스트 코드도 뭐 GPU 잡는 부분이랑 여기 컨테이너별로 워커별로 이제 자원 정해주는 부분, 그리고 멀티워커에 분산 처리하는 스트래티지를 선택하고 배치 사이즈랑 멀티워커 데이터셋으로 샤딩해주는 부분 정도가 차이가 납니다. 이제 이렇게 샤딩된 데이터를 이제 멀티워커 모델에 넣고 트레이닝을 하는 거죠.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이제 실행을 하게 되면 여기 보시면은 gRPC가 대기 상태에 들어가 있고 다른 노드들이 전부 다 등록이 돼야 실행이 될 겁니다. 그럼 이제 한번 열어볼까요? 다른 터미널을 열어서 그 서브 노드에 들어가서 똑같이 한번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얘도 실행이 돼서 이제 자기를 gRPC로 메인 노드에 등록을 할 거고, 여기 보시면 서브 노드인 걸 보실 수 있죠. 그 다음에 하나 더 열어서 이번엔 서브 2로 들어가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멀티모 똑같이 들어가서 똑같이 실행을 해보죠. 보통 이거 수동으로는 안 합니다, 여러분. 어쨌든 이렇게 실행을 하게 되면 이제 서브 노드 2에서 실행이 되고, 실행되는 순간 이제 모든 노드가 등록된 순간 이제 분산 처리가 시작된 걸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노드로 와서 이제 이 첫 번째 노드에서 이제 실제로 시작되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뭐 샤딩할 때 경고 나오는데 일단 무시를 하고, 이게 샤딩하기에 너무 작은 데이터셋이라 그렇습니다. 뭐 옵션 바뀐 것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쭉 트레이닝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분산 처리된 결과로 뭐 애큐러시가 85% 정도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네요. 그럼 이제 다 끝났으니까 꺼볼까요? 로그 잠깐 보고, 뭐 로그는 별걸 볼 게 없죠? 이제 종료해 봅시다. 아니다, 그 전에 그냥 종료합시다. 어차피 뒤에 또 다른 예제들이 있으니까요. 그럼 이번엔 좀 복잡한 예제를 해봅시다. 패션 앱리스트 예제인데요. 이제 코드를 좀 복잡하게 만들었어요. 아까랑 똑같이 이제 분산 처리 위해서 클러스터 3개에다가 뭐 GPU, 이제 가상 GPU 주고 위에 마운트 폴더를 하고 시작하는 걸 기다렸다가 돌려봅시다. 자, 콘솔 다시 열어서 똑같이 해보겠습니다. 약간 코드가 복잡하죠. 여기 보시면은 이제 데이터 로드하는 부분이 있고, 이제 레플리카를 잡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건 이제 샤딩 옵션을 주고 어떻게 셔플링 하는지 정한 부분입니다. 오늘 뭐 디스트리뷰트 컴퓨트에 대해서 바로 설명한 세션이 아니기 때문에 간단하게 볼게요. 이제 디케이 레이트는 이제 스텝에 따라서 다르게 조정을 했고요. 그다음에 중간 결과를 저장하도록 했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로그를 저장해서 뭐 텐서보드로 나중에 결과를 볼 수 있도록 합시다. 그 다음에 모델도 저장해서 재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요. 자,
그럼 돌려볼까요? 얘도 마찬가지로 노드 3개가 전부 다 레지스트레이션을 맞춰야 실행이 시작될 거예요. 자, gRPC가 대기 중에 들었죠? 아까 보셨던 거랑 똑같습니다. 그럼 이제 하나 더 열어서 이제 서브 1으로 가볼까요? 똑같이 한번 실행을 해보죠. 이번엔 서브2에서 똑같이 또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한번 해봤던 거니까 또 잘 되네요. 자, 이렇게 등록을 하면 이제 실행이 되고 다시 자 이제 메인 노드로 다시 왔는데요. 자, 기다리면 저희가 실행이 되는 순간 이제 다 레플리카 3개가 실행되는 걸 확인할 수 있고, 여기 이제 컨피그레이션 보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레플리카 3개 돌아가고 있죠. 자,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트레이닝 되는 걸 봅시다. 자, 이제 실제로 트레이닝이 일어나고 있고요. 이제 얘는 아까 앞에 거와 다르게 그 F4를 12번 누를 건데요. 뒤로 갈수록 스텝 사이즈를 작게 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이제 수렴이 더 많이 될수록 호핑 때문에 생기는 문제가 생길 수가 있으니까요. 자, 이제 이렇게 세대가 분산해서 금방금방 하죠. 자, 이제 최종 결과가 나온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제 애큐러시는 약 90%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럼 이제 결과를 한번 봅시다. 텐서보드 아까 로그 남겼으니까 텐서보드로 볼 수 있겠죠? 방금 했던 텐서보드 결과고요. 이제 F4이 어떻게 수렴했는가, F4에 따라서 어떻게 수렴했는가, 그 다음에 모델 구조가 어떻게 됐는가 보실 수가 있고요. 그냥 평범하게 만든 모델이네요. 그 다음에 이제 시간에 따라서 어떻게 수렴했는지, 로스 펑션 값을 어떻게 변했는지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건 크게 중요하지 않을 것 같네요. 여러가지 종류에 대해서 선택을 해서 로그를 볼 수도 있고요. 네, 그럼 이 정도만 한번 볼까요? 그래서 중간 모니터링은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습니다.